도박의 회복과 금전적인 부분의 회복을 분리하는 것.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아 내가 이렇게 빚을 갚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라는 확신이 없이 사실은 저도 워크아웃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단도박 한 2, 3년 차 됐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좀 조급한 마음에 아직 내가 회복 단계에 있고 이게 초입인데 너무 섣불리 이걸 이용했어요. 혹시 재발을 하게 됐어. 그러면 다시 금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번 받으려고 한다. 그때 뭐 한계나 그때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쵸?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회생이나 개인워크와 모두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종료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회생도 가능하고요. 네. 중간에 회생을 파기하게 돼도 다시 재신청이 되는데 회생부터 설명드리면 회생을 정상 상환하면 금융기관들이 회생이 접수된 순간부터 연체 1위를 걸거든요. 쭉쭉쭉 늘어난다 연체 일수. 근데 나는 추심을 안 받으니까 몰라요. 행복하죠. 매월 법원 계좌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딱 깨졌다. 초과적으로 대출받아서 어쩔 성립이 안 돼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빚이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2년을 갚습니다. 2,400을. 그럼 내가 이걸 깨고 다시 하면 2,400이 줄었으니까 6천 중에 2,400, 3,600에 새로 대출 1,000만 원 얹어서 4,600짜리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천에 대한 정상이자를 먼저 빼고요. 지금까지 갚았던 거에서. 이미 삭감해줬다고 했던 걸. 그리고 연체이자를 제하고 그 다음에 원금. 그래서 실제로 6천만 원 중에 2,400 갖고 깨게 되면 한 5,400 정도가 살아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 추심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급여가 있고 계좌가 있고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도 되게 빨리 들어올 거고요.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법원은 훨씬 더 엄격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회생 신청한 이후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문제가 더 있었냐? 그러니까 물론 100%안 돼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거 훨씬 까다로워진다. 실제 사례로 그 여러 번 그 진행을 중도에 해지하고 중도에 이제 해지가 된 케이스인데 개인회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서 오셨는데 이분이 고민이 뭐냐면 2년간 보류를 해놓고요 법원에서 직장도 좋고 그렇지만 그 과거의 전적 때문에 2년간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 개인회생이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큰데 보통 이제 그 절박함 때문에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 추심 금지 명령서가 나오거든요. 금지 명령이 2년 동안 안 나와요. 계속 추심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통장 계좌 압류부터 그게 이제 정말 그 담당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이익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2년 만에 그게 이제 게시가 돼서 진행은 됐지만 그 판사님이 왜 일부러 그랬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도박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특성이 자꾸만 이게 중도 해지가 많고 또는 면책을 받고 나서도 또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구나를 이제 아시면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회복이구나. 여기에 완전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판사님들도 판사님들도 사례가 늘어갈수록 그렇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빚의 종류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회생으로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이 꼭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올 때 그것 때문에 또 거기도 이제 기계적 접근을 하는 내담자들이 많죠. 상담일지 오면 바로 발급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의 이 치료와 금전적인 문제 해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점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법원도 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제도를 소개하지만 치료가 먼저 우선이다.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건 뒤로 늦춰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저희 구독자분 많이 애매하시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이때는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고뇌요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도나 아니면 시기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기는 최소한 재발을 한 3-4번 이상 경험해 봤을 때
이게 이 재발의 어떤 무게감을 본인이 느꼈을 때 그리고 채권 출심은 기본적으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연체도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참 긴밀하게 어떤 깨달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얘기여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거든요. 겸손하라. 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 그 약한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실패를 통한 경험만이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약하구나. 근데 사실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90% 이상은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잖아요. 네. 그죠? 그 제도를 그렇게 본질로 이용을 하지만 우리는 그 제도를 빌려와서 우리 빚을 갚는데 조금 더 특별한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제일 자기의 그 분수,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내가 단도박에 대한 깨달음, 저 역시도 이걸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라 돈 문제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서 제가 단도박 모임 나가는 걸 굉장히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거기 가면 제 빚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빚 갚는 법을 알려주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 당사자가 이 고통을 즐기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즐겨지냐면 발버둥 치다가 이 고통을 내가 밀어낼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즐겨지는 거예요. 견딜만 하구나. 네. 근데 사람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처음부터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그럼요.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도박 모임에서도 요즘 바뀐 게 미국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대정 압박감 해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단도박 100일 이상 되신 분들이 그 압박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임에 적응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왜냐면 그 압박감이 해소가 안 되면 떠나니까. 그게 나를 제일 아프게 하는 게 그 압박감이니까. 네. 그리고 불안이고요.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솔루션은 이러한 제도가 있고 걱정할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적 사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최대한 있으니까 믿고 이런 방법들로 따라가다 보면 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상담을 시작할 때 여쭤보는 게 몇 회째 상담이시냐, 재박을 낸 적이 있는가, 도박 기간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 여쭤보고 이제 꼭 얘기 드려요. 가족분들 항상 같이 얘기 드리는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도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그때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도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 이자 나한테 줘 이거거든요. 내가 갚아줄게. 너 돈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금융공학적으로는 가장 좋죠. 예. 무이자 차입은 너무 좋은데 이거 안 맞잖아요. 이분도 여기 사례에서 보시면 이제 경제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면 다시 손댈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이분은 사실 지금 당장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꼭 써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걸 썼을 때 내가 단도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상담사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시면 지금 채무조정을 받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되게 불안해하세요. 추심 안 당해본 분들은 엄청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또 얘기 드리는 게 형사적인 문제만 없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돈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추심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데 실제로 기분 좋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대단히 내 인생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고통을 주지 않는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추심하는 분도 사회인이고 직장인이고 나한테 전화하고 끊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잘 받아주시면 된다. 찾아오는 분도 내가 전화 자꾸 안 받으니까 찾아오는 거니까 전화만 잘 받아주시고 추심은 그냥 거기서 끝이다. 내가 약속을 어겼잖아.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시니까 그런 가외적인 거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 도박 문제를 해소하는데 내가 이게 도움이 돼? 그럼 도움이 안 돼? 추심을 피하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닐까? 단도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심을 멈추게 하려고 내가 채무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도박 빚으로 생긴 이 빚 때문에 이 금전적인 상담을 받는 분들은 오늘 방송 진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사업으로 빌린 돈이라든지 집 대출로 인해서 빌린 돈이라든지 이걸 갚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과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된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박의 회복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고금리에서 저금리를 갈아탄다거나 단순히 어떤 이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으로 찾는 게 꼭 좋지만 않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요번에 형사 사건 때문에 구속 수사되신 분한테 부모님한테 제가 변호사 선임을 해주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변호사는 다 국가에서 나오는 그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네. 아직 그 본질을 못 보고 계신 분이어서 상담 도중에 이제 구속되신 분이어서 네. 2심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으니 조금 더 고민하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제 앞에서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네. 그 다음날 선임했어요. 아 바로 다음 정관으로. 날. 네. 네. 아들이 울면 그렇게 됩니다. 이 전관으로 부분은요, 선임했대. 네, 정관으로. 아 전관으로 선임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말고 또 하나의 그냥 팁이라면 네. 재정 문제는 거의 99% 당사자에게 위임을 하거든요. 네.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왜냐면 다 속아요. 왜냐면 복잡하고 그 문제를 아들만큼 절실하지 않으니까 안 들여다보거든요. 그리고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또 수학에 약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상자의 말에 100% 속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 내상자의 말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꼭 필수 참석을 하셔라. 가족이 그 압박감에서 해소가 안 되면 더 의젓하게 초연하게 버티시지 못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어도 별 일이 없구나. 특히나 뭐 부부관계, 부모관계 내 재산에 압류가 안 들어오는구나. 부부 재산이 별산제구나. 전혀 옛날에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고 막 걱정돼서 막 더 빚을 갚아주고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 애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불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이상하게 상담은 많이 오시는데 재정 프로그램이나 재정 압박감을 하면 대상자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맡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객관적으로 둘이 섭외를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송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지금 이주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감시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제도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거나 그러니까 그 도박 중독자의 신용을 가족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가족 구성원 동의가 되면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나이스나 그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공동인증서죠. 인증서로 모두 다 동의를 하시면 신용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오고요. 그러니까 A, B, C 3명 있을 때 A한테 변동이 생기면 이제 B, C한테도 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이 승인됐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도 살짝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대법체는 안 돼요. 대법체가. 예,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중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편한 대출 받고 빨리 갚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드론이나 뭐 이제 전화로 하는 거, 온라인 대출. 근데 이제 모르겠지가 아니라 이걸 받으면 아는 대로 바뀌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가족분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굉장히 절실히 느끼는 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내담자분 중에. 그럼 이제 저 그 매각을 하셔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심리가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면 자꾸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사주셨건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각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더
모를 거다. 어. 이제 되게 답답하죠. 그리고 그러면 명의를 바꾸세요. 그러면 명의 바꿀 때 세금 내지 않냐? 네. 아니 증여세랑 취득세 내셔야 된다. 세금 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자기 그럼 이제 종부세 받는다. 네.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네.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대가를 결국 치르지 최대한 덜 치르고 치르지 않으면서 회복이라는 결실을 얻으려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은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중으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많은 우리 도박 중독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그 세금 잠깐 아끼려고 다시 안 가져오고 그대로 증여했다가 결국 그 집 다 날리셨어요. 수배, 수천 배 더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계산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도박- 방송을 보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다른 계산법, 다른 산수가 필요하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제 도박 빚에 허덕이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내가 꼭 해주고 싶다는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 더 부탁을 드릴까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얘기 드린 것처럼 재무적인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본인, 배우자, 가족분들 다 도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도박 문제만 해소되시면요. 채무 문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 그리고 그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왜 눈덩이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빚이 녹아 없어지는 속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도박 문제 해소에만 부디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형사 문제가 없다면 민사 영역이면 돈 때문에 그렇게 큰일 날 일이 정말 없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게 지금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의 상담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놀라셨죠? 도박 문제가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주영 선생님. 네. 전 농계전법이라고 얘기할게. 농계. 빚을 늘려서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냥 지금 있는 빚을 끌어안고 죽어라. 음. 이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네. 무이자던 좋으신 누가 나타나서 갚아줘서 해결. 이건 우리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더 할 기회만 늘리는 거지. 지금 네. 내 상태의 빚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더라도. 그래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산수 틀렸다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카오 김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제가 처음 GA라는 곳을 찾아갔을 때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게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거기 1년 차, 2년 차 오래되신 그 협심자분들께서 저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근데 도박 끊어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제일 힘든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냥 도박만 끊으면 자기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아주 쉽게 쭉 풀려가더라. 지금 놀랍게도 그 얘기를 저한테 경제적인 문제를 상의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합니다. 진짜예요. 믿으세요. 경제적인 문제는 도박만 안 하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아주 이상하지만 금방 좋아집니다. 네, 뭔가 문제를 초탈한, 뭐 초월한 약간 신선 같은 느낌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더라고요. 위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굉장히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해결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